네. 다음 순서로는 우성사료의 홍성만 작가님께서 급변하는 시장 상황과 축산업계의 대비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성사료 근무하는 홍성만입니다.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고요. 다들 힘든 시기 보내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도 참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현명한 지혜를 모아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제 축산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축산업계 대비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곡물가 급상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배합재료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어려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놓고 보시면 정부의 지금 현재 정책 부분하고 사료회사가 좀 느끼는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농가에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선거 공약에서 범축산업계에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축산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고 농가 소득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축산 경쟁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말 많은 범축산업계에서 그 선거 공약을 요청을 했었고요. 또 일정 부분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전 세계가 탄소 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고 있고 또 대부분 이뤄내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탄소 중립 관련해서 가야 되는 방향이 되고 있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SF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8대 그 방역시설 의무화든 모던 이력제 강행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닥쳐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곡물 세금 완화라든지 그 사료 자조금 지원 등을 통해서 조금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정부 입장은 조금 축산 쪽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사료업계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 이후에 2천만 톤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톤 시대를 돌파를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돈 사료 같은 경우에 작년에 거의 700만 톤 정도를 돌파를 해서 2천만 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두수 같은 경우에는 1,000만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사료 톤수는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곡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 형성이 되고 단가 형성이 되는데 곡물 같은 경우에는 수요 부분에서 놓고 보면은 세계 인구의 증가, 그 다음에 소득 향상에 따른 축산물 소비의 증가, 그리고 중국 경제 발전 등 이런 내용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공급 같은 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수확 면적의 동향, 그 다음에 단순 성장화, 그 다음에 사막화,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전염병 발생 등을 통해서 일정 부분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상황을 놓고 보시면 이런 수요와 공급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후에 수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아니면 전쟁을 통한 수출 규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부 투기 자금이 들어오면서 뭔가 전체 수급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최근에 급격하게 곡물이 상승되는 트렌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료 원재료비 특히나 이제 원료단가 구성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CBOT를 통해서 국제 곡물에 대한 선물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냐에 따라서 곡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급상승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내지는 유럽 아니면 이제 그
미주 바탕으로 해서 곡물을 수입하게 되는데 환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환율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뭐 오늘 아마 아침에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1290원이 넘어서서 1300원까지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영향도 저희가 실제적으로 곡물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뭐 작년, 재작년에 컨테이너 대란도 있었겠지만 물류 비용에 대한 상승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부두까지 운반할 수 있는 실내 국내 운임비도 상승이 되어 있고 해상 운임도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국내 항구에 들어와서도 우리 사료 회사 내지는 농장까지 가는 국내 운임도 상승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원재료비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입 원료 단가는 곡물가도 당연히 가장 큰 원인이 되겠지만 선적 비용이든 해상 운임이든 일부 보험료까지 포함을 해서 곡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곡물들이 수입이 되면 일정 부분 관세라든지 하역 부관료, 그다음에 국내 운송비를 통해서 추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수수 선물가가 2021년 3월이랑 2022년 3월이랑 비교해 보시면 한 80불 정도 상승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해상 운임들의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돼서 한 100불 정도 올라가는 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반대 상황도 있습니다. 곡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운임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덜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제 곡물가 시세만 가지고는 저희가 피부로 느끼는 곡물가랑은 좀 다른 면이 있다. 추가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발생 이후에 곡물가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사료 원재료만 놓고 보면 재작년 대비 2배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가고 있고 뭐 연말까지는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더 지속적으로 상승될 수 있는 지금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밀도 마찬가지고요, 옥수수도 마찬가지고, 대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모든 사료회사 쓰는 원료들이 상승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료회사가 50년 내지 60년도 역사를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제일 높은 원재료비 형성이 되고 있고 제일 비싼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두세 달 뒤면은 어떻게 보면 500원이 넘어가는 옥수수를 써야 되는 지금 상황이 닥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당면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5개 정도 나라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밀 같은 경우에 중국, 유럽, 인도, 러시아가 뭐 전 세계 사용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어지면서 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수출이 안 되면서 전 세계 절반이 줄어들었고요. 또 최근에 저희가 인도산 소맥을 구입을 했었는데 인도에서 자국 보호를 통해서 디폴트를 다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20만 톤 정도 수입되는 물량들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리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브라질, 뭐 일부 EU 이 나라들이 전체의 한 74%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 미국, 아르헨티나,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곡물 수요량의 약 80% 정도 이상, 뭐 실제로 놓고 보면 거의 99% 정도를 수입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바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곡물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매우 취약한 지금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전량을 다 수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배합수도 마찬가지고 가공식품, 그다음에 물가나 시세 같은 부분들이 다 상승이 되고 있고, 뭐 저희야 이제 사료 가격, 축산물 시세가 인상된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더 나아가서 생활로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뭐 드시는 면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반 식품류들이 뭐 2배 이상 상승되고 있고 앞으로도 상승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이 자료 만들 때가 5월 10일자 기준으로 환율을 만들어서 이때가 최고가였었고 조금 빠졌습니다. 사실은 1240원까지 빠졌었는데 최근 2, 3일 사이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상승된다는 발표가 나면서 오늘 현재 지금 1290원까지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어쩌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13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돈 사료 같은 경우에 환율 10원당 한 4.5원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1250원에서 1300원으로 50원이 올라가게 되면 그냥 원재료비가 25원 정도 상승이 되는 상황으로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더불어서 뭐 작년에 컨테이너 대란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컨테이너 지금 비용이 거의 3배에서 3.5배 정도 증가가 돼서 또 더 큰 문제는 잘 안 실립니다. 물건이 잘 안 실리고 대부분 부가가치가 높은 원자재 기준으로 실리고 사료 쪽은 좀 뒤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곡물 수성이든 아니면 이제 우리가 부원료 수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어서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여기 양도는 좀 덜한데 추구 쪽으로 넘어가시면 주사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도 영향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앞서 장까지는 어려움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 이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곡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전쟁이 발생이 됐고 코로나가 발생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곡물을 수입하는 상황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환율에도 좀 취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환율 영향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운임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어려운 거는 맞고 뭐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태풍이 저희가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버티고 지혜롭게 잘 저희가 이겨내는 상황이 벌어져야 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사례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2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합니다. 곡류를 수입을 해서 그대로 사료가 생산이 돼서 이제 추고가 되는 상황인데 사료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2천만 톤 수입에 10%만 절감할 수 있어도 거의 1조 원 정도의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곡물을 적게 수입을 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말씀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에너지가 됐든 아미노산이 됐든 허실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조금 더 마른 수건도 짜야 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못한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상황이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원료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잘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료가 입고가 되면은 대부분 원산지별로 쪼개질 수 있고요. 원산지별 안에서도 모선별로도 쪼개질 수 있고 모선별에서도 입고 날짜에 따라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 입고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런 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화학 분석도 하게 되고 NIR도 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석을 통해서 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매트리스를 적용을 해서 이 원료들이 얼마만큼 제품에 녹아들어서 설계한 것만큼 제품이 나오겠느냐에 대한 최종 제품까지도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품 균일도를 향상을 시키고 요런 그 활동들이 사료 영양소에 대한 허실을 감소를 시키고 그다음에 수입산 곡물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례사가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잘하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못하는 회사들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부두 방문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원료가 들어왔을 때 어떤 원료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 전략을 좀 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포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체크 시트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원료를 쓸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가 입고가 되면 관능 검사를 통해서 외관은 어떤지, 충실도는 어떤지, 색깔은 어떤지, 상태는 어떤지 여러 가지 관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게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총체적으로 원료에 대해서 쭉 리스트업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원료를 쓸 건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 많은 양, 거의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1000만 톤 이상 정도를 수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건데, 보시면 같은 미국산 원산지라고 해도 모선에 따라서 단백질 함량이 다릅니다. M이라는 모선은 7.66이고 A라는 모선은 7.30이고 R이라는 모선은 7.16이고요. 당연히 단백질이 다르니까 그 뒤에 영양소는 다 틀리고요.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서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이렇게 나라별로 모선에 따라서도 다 단백질 함량이 다르고 저지방 함량이 다르고 뭐 심지어는 칼슘인 ADF, NDF까지 다 다른 성적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모선이라고 해서 똑같은 옥수수가 아닌 거죠. 들어와 있는 모선에서도 우리가 지금 싣고 있는 이 차에 대한 스펙을 어떻게 제대로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런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도 좀 유동적으로 배합비 설계라든지 제품 생산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한국 사료회사 같은 경우는 HACCP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해성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뭐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그 다음에 곰팡이 독소, 항생제 등 같은 이제 유해한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균이라든지 곰팡이 또는 이제 BSE 같은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물리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물질이 잘 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원료가 수확이 돼서 수성이 돼서 실려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그 부두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그 수학 기술이 안 좋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물질을 잘 제거를 하고 걸러서 사료회사가 쓸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료회사에서 쓰고 있는 옥수수의 알곡이고요. 입자도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통 옥수수가 들어오죠. 저희가 덴트종이라고 하는 옥수수를 대부분 미국이든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 일부는 이제 유럽 내지는 인도에서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런 옥수수를 저희가 수입을 해서 아까 보시겠지만 모선별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원산지별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옥수수는 분쇄를 하죠. 분쇄를 해서 흔히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말하는 대립자 옥수수가 있고요. 중립자 옥수수가 있고 소미립자 옥수수가 있습니다. 이 옥수수를 가지고 축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단계에 따라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도가 다 다르고요. 더 중요한 거는 대립자랑 중립자랑 소립자랑 또 분석치가 다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백질 성분이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통옥수를 분석했던 그 수치 가지고 배합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겉에 그 헐 부분이 많은, 껍질 부분이 많은 대립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게 단백질 형성이 되고요. 오히려 중립자나 미립자 같은 경우에는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원산지별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전사료를 만들고 육성돈을 만들고 모전사료를 만드는 거에 따라서 입자도가 다르게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설계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옥수수 성분들이 들어가서 분석이 돼야 제대로 된 제품이 설계가 되고 제대로 된 제품 분석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 사료회사에서도
분리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마 스펙에 대해서도 더 앞으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치가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옥수수 같은 경우에 대립자, 중립자, 소립자, 밀립자에 따라서 뭐 입자 최적화하고 있고요. 아까 앞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자도가 가늘면 당연히 소화 효율은 좋아지겠죠. 그리고 대신 가공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또 하나는 또 위궤양에 대한 위험도도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밀립 300mm, 30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부분들하고 대립 부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성비를 잘 관리를 해서 비율을 맞추냐에 따라서 사례 효율도 향상을 시키고 또한 반대편 쪽에서는 위궤양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이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 같은 경우 한국이 더 덥게 느껴지는 이유가 수분이 높거든요. 고온 다습한 이제 환경이기 때문에 장마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더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져가고 있고 또 겨울은 온도가 낮은데 습도가 낮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연중으로 사료회사의 제품의 수분을 분석을 해보면 수분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11%대로 겨울에 유지를 하다가 이제 6월달 되면 이제 수분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이 되면 뭐 17.7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넘어가면 다시 수분이 떨어지고 겨울이 되면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여름에 대부분 한국 같은 경우는 사료회사에서 항공편의제도 기용을 하고 그다음에 수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과연 그러면 여름철에 수분 함량이 이렇게 높았을 때 사료의 수분 함량이 높은 게 좋으냐 낮은 게 좋으냐 고민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수분이 낮은 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놓고 보면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수분이 좀 높고 겨울철에는 수분이 좀 낮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수분 함량을 곰팡이 발생 때문에 10% 이하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슈거가 되겠죠. 슈거가 돼서 농장에 들어가서 사료빈에 있다가 급이기 통해서 돼지가 먹게 되면 수분이 올라갑니다. 사료 생산할 때는 10%짜리 수분이었었지만 실제적으로 돼지가 먹을 때는 11.5, 11%까지 올라가다 보면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영양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뭐 아미노산 1.0%짜리를 설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낮은 성분을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풍건물에 맞춰서 제품을 설계를 하고 관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곰팡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이제 펠렛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광학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는데 수분이 몰리니까 곰팡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수분을 균일도 있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거는 수분 함량이랑 좀 다른 문제입니다. 수분 함량이 맞아서 몰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풍건물에 맞게끔 제품을 생산을 하면서 펠렛 안에 아니면 가루사료 안에 얼마만큼 물에 대한 믹서빌리티를 높여서 수분을 골고루, 원료를 골고루 생산할 수 있겠느냐가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품에 녹아들었을 때 조금 더 계절별로 좋은 사료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한 사양 성적이든 여러 가지 그 결과에 따라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공 품질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원료 입자도를 조절을 하고 펠렛 내 수분 불포도를 균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공 중에 단백질 같은 거가 변성이 될 수 있는 메일러드 리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뭐 농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가장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마 사료회사뿐만 아니라 컨설팅 하시는 분들, 축산업계, 정부에서도 끊임없이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도 아마 저 이후에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쪽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료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큰 게 제조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조비를 향상을 시킬 거냐, 제조비를 다운시킬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이 제품에 녹아들어서 일정 부분 사료 가격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료를 만드는 제조비의 가장 큰 부분은 농업입니다. 농업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비가 있고 고정비가 있고 관리비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임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뭐 짧게는 2%, 3%, 많게는 7%까지 상승이 되고 있고 매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5년 전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생각해 보시면 아니면 5년 전 신입사원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생각해 놓고 보시면 그만큼이 그대로 제조비에 녹아들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현상이고 또 아시겠지만 전기세, 유류세, 뭐 수도 강열비, 수선비 다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고요. 또 하나는 고정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생산하는 여러 가지 뭐 펠렛 다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고정품에 대해서도 계속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제조비를 덜 올라가게끔 아니면 안 올라갈 수 있으면 베스트고요.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설비 보완이고 개선이고 그다음에 증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 생산 효율을 높여서 뭔가 제조비를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료회사가 거의 매년 몇십억에서 거의 100억 단위까지도 투자를 많이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설비를 왜 증축을 하고 개선을 시키고 바꾸느냐, 뭐 기계가 노화돼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생산성입니다. 머신아워가 예를 들면 뭐 새로운 기계를 교체하고 나서 14톤 생산됐던 그 기계가 교체하고 나서 20톤 생산이 되게 되면 시간당 머신아워가 6톤 정도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고요. 그렇게 되면 월 4,000톤 정도 생산되는 기준을 놓고 보면 총 유류비는 절감이 되는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고요. 단지 이제 모터 용량은 늘어나겠죠. 그리고 전력비도 늘어나겠죠. 제품을 더 생산을 많이 하니까. 대신 연장 시간은 줄어들겠죠. 어떻게 보면 연장 시간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사료회사에서는 제조비가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총 연장 비용은 줄어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계를 교체를 해서 14톤 생산했던 그 기계를 20톤 생산하게 되면 월 1,000만 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 효과를 보여지는 현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회사도 끊임없이 기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생산성으로 들어와서 절감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대부분 뭐 들으셨겠지만 사료회사가 5년 전, 10년 전 제조비나 지금 제조비나 제 생각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차이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노력들이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52시간 때문에도 많은 제조비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런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뭐 결론적으로는 제품에 대해서 퀄리티도 높아집니다. 가루 부분도 발생이 적어지고 있고 경도도 좀 더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쁜 성상을 갈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죠. 그래서 뭐 해외 기술제를 통해서 해외 선진지 축산,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유럽이랑 뭐 아니면 큰 연구기관이나 기술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한국에 들어와서 현지화를 시킬 수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미국이든 유럽에서 좋은 그 기술 내지는 기술제를 받아서 이거를 얼마만큼 한국에서 적용했을 때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그 기술제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기술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료 평가입니다. 원료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쓸 거냐. 그리고 이 쓴 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퍼포먼스 나갔을 때 이걸 피드백 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원료별 정확한 소화율 분석을 통해서 제품 소화율을 향상을 시키고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2천만 톤 수입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저희가 대부분 그 사료 소화율 같은 경우에 88에서 8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거를 1% 2% 높일 수 있느냐가 큰 틀에서는 FCR을 개선시키고 또 더 큰 차원에서는 곡물 수입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큰 기조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 회사별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ABC4 산 결합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pH 4였을 때 소화율이 얼마만큼 좋은 원료, 안 좋은 원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좋은 원료 쪽으로 좀 많이 써서 뭔가 이렇게 소화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원료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된 원료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자던의 소화율을 높여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겠느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료 설계를 해서 뭐 ABC 복합 가지고 사양 실험을 하게 되면 60일력 체중이 되었을 경우에 좀 더 높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소화율을 높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소화율이 높아서 좀 더 이제 그 증체라든지 체내 형성 쪽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료회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부두에서 원료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 설계, 제품 생산돼서 농장에 들어갈 때까지 원료 관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료 입고점 분석을 하고 원료 매트리스를 적용을 해서 뭔가 정밀한 분석치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설계한, 구현할 수 있는 제품들이 오롯이 생산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입자도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 가공 품질 관리를 통해서 공장에서 암만 잘 만들어도 어떻게 보면은 돼지가 먹을 때 사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기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좋은 품질의 사료가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제조 효율 향상이죠. 얼마만큼 제조비를 다운시켜서 이런 부분들이 사양가한테 조금 더 부담이 덜 가게끔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연구를 통해서 제조 효율을 높이고 설비 효율을 높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품질을 강화시키고 원료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그 회사별 노하우를 축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뭐 사료회사별, 국가별로 해서 조금 더 국가 전체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사료회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드릴 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농장에서 어려움이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뭐를 개선시킬 수 있으면 그나마 빨리 개선될 수 있지 않겠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질병 때문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사료 효율 감소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소화기 질병 때문에. 또 하나는 유지 에너지에 대한 증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화기 질병이 발생이 돼서 애초에 설계했던 에너지보다 조금 더 유지 에너지가 많은 쪽으로 소비가 되는 거죠.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사료 효율까지도 영향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한국이랑 덴마크 성적이랑 뭐 동가랑 간단히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동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높죠. 월등히 높은데 사실 성적에서만 놓고 보면 덴마크랑 한국이랑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담인데 덴마크 사람 불러다가 돼지를 키우면 이런 성적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은 지금 현재 맞는 품종들이 있고요. 사육 환경들이 있고, 그리고 돼지 키우기 정말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만 저희가 덴마크의 성적을 계속 비교하는 이유는 최종 목표는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PSI, MSI 차이 많이 나죠. 뭐 거의 14도, 15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차이가 나고 개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후 육성률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고요. 또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덴마크 같은 경우는 PSI가 35.6도인데 MSI가 33도입니다. 2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PSI가 21.8도인데도 MSI가 17.2도로 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후 후에 어떻게 육성률을 높여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후 폐사율도 뭐 말씀드렸겠지만 이후 전 폐사율 같은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후하기 전에 폐사율 부분이랑 이후 폐사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양돈 산업에 대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원재료 상황이 불안합니다. 국제 곡물가 수급도 불안하고 상승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 부분도 그렇고 운임 부분도 그렇고요. 사료업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농가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전에 구제역 때도 그랬고 IMF 때도 그랬고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랬고 사실 그 이후에 양돈 산업이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든 이런 상황이 저는 계속적으로 갈 거라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다만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상황이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또 지나가고 나면 대한민국 양돈 산업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사료회사, 농장, 정부 다 포함할 거 없이 그냥 축산인으로서 축산에 대해서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면서 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좀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는 아마 자료해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좀 많이 코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료회사 입장에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사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료회사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뭔가 다 농장마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장에 가지고 있는 품종, 사육 환경, 사료 프로그램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을 좀 받아보시고요. 사료는 사료회사, 그다음에 종도는 종도회사, 뭐 정액은 정액회사, 그리고 컨설팅은 컨설팅 회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더 우리 농장부터 성적을 올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전 또 이 기회가 또 나중에는 위기가 기회로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침에 새벽같이 비 오는데 오시니 열정을 가지고 오늘 뭐 이후에 좋은 강의 좀 많이 들으셔서 한 발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산업이 될 수 있게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소유주신 홍성만 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